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이 기틀을 잡아나가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서민호의 태도 또는 서민호의 입장 이럴 때 과연 무엇이었는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게 되면 이 서민호 선생님의 독립운동, 항일운동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승만과 같은 똑같은 거의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 이승만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그때 말년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제가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엊그저께 며칠간에 걸쳐서 바로 순천에서 가까운 보성 회천면에 계시는 그 정혜룡이라는 분의 일대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혜룡 선생의 아들이 바로 서민호 선생님이 직접 공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직접 섬지방을 담당을 해가지고 선거 참모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가지고 서민호 선생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분인데, 이 정혜룡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제 때부터 여러 근로인민당이라든지 그런 애운형 계통의 일을 계속 해오다가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근로인민당이라든지 사회혁신당이라든지 또는 진보당이라든지 바로 이런 부분에 관여하다가 1967년에 결국 자연사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보성 지방에서 대단한 명망가로서 대단한 지주로서 살아오신 분이고, 그분의 동생 이 정혜진이라고, 이분은 이제 원래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한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동생 정혜진이라는 분은 경성제대, 오늘날 말하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동경대학에서 바로 공부를 했던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력을 가진 그분이었죠. 근데 그분은 바로 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회주의 계류 운동을 벌여나가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형은 남한에, 동생은 북한에, 특히 동생은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로서 대남사업부 부장, 오늘날 말하는 때 장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해나가다가 1965년경에 그 밑에 동생이 북한에서 바로 장흥까지 오게 됩니다. 장흥을 거쳐서 보성까지 와서 자기 형을 만나가지고 김일성 주석께서 형님을 좀 모시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 형이 나는 현재 경찰로부터 계속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나는 갈 수가 없고 내 아들을 대신 데려와서 김일성 주석께 설명을 드려라. 그 아들이 결국 저기 작은아버지와 같이 바로 북한을 가지고 북한에서 한 15일 정도 있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제 이 간첩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난수표라든지 기완 난청이 어떤 산속에 숨겨놓고 살다가 결국은 정혜룡 씨가 죽게 되고, 바로 이제 그동안 자기들은 북한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내 나가다가 이 사건이 어떻게 터지게 되냐면 1980년 5월 18일, 5월 8일에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올 때 이 남한 정권이 대단히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뭔가를 모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때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옥마루 씨가 대만 대사로 가게 되죠. 그리고 북한에서 바로 그 옥마루 씨를 잘 아는 그 박병엽이라는 그 사람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대만. 그런데 대만에서 활동을 하다가 바로 박병엽 씨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병엽 씨가 북한에서 1급 비밀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당시 북한에 있는 그런 비밀 문서 이런 데를 직접 기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직접 대만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부분이 결국은 바로 대만 정부에서 우리 한국 정부로 이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사람을 국가안전기획부 즉 정보부에서 취조를 해가지고 바로 그때 당시 접선이 끊어졌던 바로 정혜룡 씨 일가 이분이 일망타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혜룡 씨는 이미 고인이 되어버렸지만 자기가 올려보냈던 바로 자기 아들은 결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때 바로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뭐 7년, 15년 그런 등등이 바로 이 가족 간첩단 사건이라 해가지고 1981년에 발표된 그런 부분들인데,
바로 이 그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집안의 둘째 아들 정은상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 서민호 선생의 바로 공예에서의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바로 섬지방에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바로 이 서민호 씨를 당선되게 하는 대단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정의로운 씨로 약간 사회대중당, 사회운동 그런 활동을 벌이게 되고, 서민호 선생도 바로 아까 말했다시피 국민과잉구 사건 그런 등등 터지고 이승만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 자유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사회대중당이라든지 그런 혁신정당 운동에 같이 나름대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미국 중심의 우파 중심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우익 국가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서 이 서민호 씨는 결국 거기서 권력에서 이 배제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제가 해방 이후의 족적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해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민중들은 해방이라는 생각도 못했었고요. 또 일반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또는 이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들도 야,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일본이 망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불과 몇 사람이 불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남선, 이광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다 변제를 해가지고 일본 천황폐하 만세 뭐 나름대로 그 등등 징용 뭐 촉구하는 그런 활동에 뛰어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몇 사람 정도 국제 정세에 좀 능통했던 이런 사람들만이 해방이 된다는 것을 한 일주일 전 또는 15일 전부터 좀 약간 알기 시작했어요. 특히 바로 이제 이런 단타 방송을 통해서 모스크바 방송이라든지 미국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거의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건준을 주로 주도적으로 했던 여운형 선생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 사람들 중심, 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것을 몰랐었고, 광주에서는 국기현 선생 정도, 그다음에 이제 벌교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서민호 선생 같은 경우가 즉 단파 방송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제 그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그런 등등 몇 사람만이 바로 해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히로토 청왕이 한국 방송을 하게 됨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해방이 된 것이죠. 근데 그 해방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서 해방이 된 것이냐, 아니 해방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연합군 승리에서 해방이 된 것이냐, 내인노이냐 외인노이냐 그런 논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 국내의 독립운동이라고 해서는 그때 당시 사상탄압이라는 치안 탄압에 의해서 거의 괴멸된 상태고,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상당히 줄기차게 되고 있었지만 우리 국내에서의 활동이라는 것은 거의 침잠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해방 직후에 바로 서민호 등등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두고 해방 이후에 건주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고 활동을 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해 나가면서 서울에서는 건준이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벌여나가고, 광주에서도 전남 건준이 창평사회라는 그 창평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준이 이제 해 나갑니다. 나갑니다. 근데 건준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이제 우리 당시 그때 그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을 좀 본다면 바로 여러분들 아는 극우 세력은 이승만이라든지 김구 등등의 사람들은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 선생은 바로 중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극좌 세력으로 말하는 박헌영 등등은 바로 광주 벽돌공양에 숨어 있었고, 그래서 이 극우 또는 극좌 이런 세력들은 거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뭐 활동이 거의 안 됐고, 그래서 중도 좌익 또는 중도 우익 이런 사람들만이 약간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운형, 안재홍, 여운형 같은 경우는 약간 중도 좌익, 그 다음에 안재홍 같은 경우는 중도 우익, 그 다음에 약간 우리 서민호 선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볼 수 있으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중도 우익 또는 그 이후에 이제 본다게 되면 극단적인 반공주의 노선을 걷게 됨에 따라서 약간 이 극으로 조금 약간 지나가게 됩니다만은, 해방 직후에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도 좌익 또는 중도 우익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해방 후에 그런 활동을 벌여나가는데 이 서민호 선생이 상당히
약간 반공적 성향이 대단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참 난해한 게, 이분이 와세대 대학을 다닐 때 바로 자기 지도 교수가 아베 교수예요. 이 아베 교수가 일본에서 사회당 당수를 하게 됩니다. 아베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졸업하고 돌아오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거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아베 선생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성전에, 독서에, 장제성 그런 등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일본 와세대대학 또는 일본 동경대학 그런 신사상 운동을 해왔던 새로운 지식인들에 의해서 전파됐던 지금 막스 레닌주의, 바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직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당시의 이 사회주의 운동은 우리 한국 사회를 사회주의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방편, 이 방식의 일환으로서 이 사회주의 운동을 채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만세운동도 독립운동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력양성운동도 있고, 무리 항쟁운동도 있고, 뭐 등등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계층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로 이 우파 중심의 독립운동은 주로 좀 더 우리가 실력양상을 위해 천천히 하자, 뭐 또 그런 등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회주의적인 성향 같은 사람들은 무력으로, 일본이 우리를 무력으로 침략했는데 우리도 무력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만세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1930년, 40년에 가게 되면 바로 사회주의 계통의 그런 그 실력, 무장투쟁, 바로 이런 운동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베 선생 밑에서 또 공부를 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회고록을 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아베 선생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주의 성향의 그런 활동과 그런 생애를 많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서민호 선생은 그것과는 이제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제 바로 이 광주에서 이제 서민호 선생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서민호 선생이 그 벌교에서 건준 치안대 이런 또는 학생단, 청년단 이런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 활동을 벌여나가는데, 그 벌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회주의 또는 좌익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탄압하고 그 사람들 배척한다는 그런 소문이 막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광주에 있는 이덕우 중심 변호사 등등의 그런 치안대원들 한 30명 정도가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바로 벌교에 와서 이 우리 서민호 선생을 결국 구속을 해가요. 그래가지고 일본 광주를 가지고 광주에서 바로 치안대 건물 이제 교도소에 한 15일 정도 감금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교도소는 아닌 것 같고, 바로 이제 그때 당시 권여보인데 이 권여보 이 지하로 들어가는 그 계단 밑에가 그 우리가 말하는 보호 시설 같은, 감옥 같은 임시 이런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사회적 풍기문란을 했다든지 수추점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시로 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서민호 선생도 결국은 그 교도소보다는 그 치안대의 보호소에 한 15일 정도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치안대, 광주 치안대가 이덕우 등등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은 조직적인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서 약간 이 거리가 있고 탄압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군정이 이제 9월 말경에 이제 광주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서민호 씨가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미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점령 정책 과정 속에서 미국은 주로 미국 중심의 점령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라그마티즘이라고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죠. 이 친일파건 뭐는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리 안 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초대 전남도지사의 최영욱이라는 바로 그때 최흥종 목사님의 동생인 즉 의사, 미국에서 공부를 해왔던
바로 의사고 자기 부인도 김필렬이라 영어를 잘하는 그 사람을 도의사에 앉히게 되고, 그때 이제 도의사에 앉히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민호 씨를 바로 광주시장으로 바로 영화 잘 되고 또 말이 통하고 하기 때문에 광주시장으로 앉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건준 인민위원회가 활동을 벌여나가다가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건준 인민위원회가 점차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점차 하나하나 점차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러나면서 초기에는 서민호 씨의 활동이 이 벌교 지방에서 국한되어 활동하다가 그 위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광주시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최 목사님이 도지사다가 물러나게 되니까 다시 도지사로 올라가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본격적인 정치 무대, 행정 무대의 수반으로 이 서민호 씨가 이제 점차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박연 교수님께서 쭉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쭉 전개되어 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일요의 스펙트럼을 볼 때 이 서민호 선생님 같은 경우가 결국은 같은 학교, 같은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지향이 다 다를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히 존경했다고 하는 그 아베 선생의 영향을 좀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있게 좀 받아들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살아오는 그런 길들이 많이 좀 달라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 한국 해방 직후 현대사 부분과도 그래서 5.18 그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제 광주시에서 있으면서 그다음에 5.18 피해자 시민들의 증언 이런 것들은 광주에서 이제 워낙 많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5.18 조사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바로 이제 군대 문서, 또 당시 바로 광주에 계엄으로 왔던 사람들이 무려 2만 명이 되는데 2만 명 중에서 약 2천 명 정도의 증언을 또 저희들이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역사 사업을 해 나갈 때 한 사람의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해 나갈 때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 특히 서민호 선생 같은 경우 자료도 없고 증언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해 나가는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해 나가는 이런 기념사 앞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존경을 보내고, 앞으로 뭐 그런 기록 발굴이라든지 그런 자료 발굴 이런 부분에서 뭐 최대한 저희 도와서 서민호 선생의 업적이라든지 서민호 선생의 여러 가지 일대기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